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멕시코로 향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해변과 웅장한 피라미드, 환상적인 음식과 화려한 축제로 가득한 이 나라는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활기찬 모습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5000년 전 신비로운 올맥 문명부터 아즈텍 제국의 몰락, 그리고 혁명의 불꽃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멕시코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빙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수만 년 전, 베링 해협을 통해 아시아에서 건너온 인류의 후손들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메소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이 풍요로운 땅에서 놀라운 문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기원전 약 3000년경부터 이 지역에서는 옥수수 재배가 시작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농업혁명 중 하나였죠. 옥수수라는 작물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고, 거대한 도시들이 세워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히 농업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사회 구조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며 사냥과 채집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고,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죠. 여유가 생긴 인력들은 농업 이외의 다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와 장인, 제사장과 지배층이 등장했고, 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문명사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 멕시코 만연안의 열대 우림지대에서 올맥 문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남긴 거대한 현무암 조각상들은 오늘날까지도 고고 학자들을 경탄하게 만들죠.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이 석상들을 어떻게 운반하고 조각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현대의 중장비도 없던 시대에 이런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올맥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올맥인들은 단순히 조각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달력 체계를 개발했고, 문자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후에 마야와 아즈텍으로 이어질 종교적 전통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라 벤타와 산 로렌소 같은 올맥의 도시들은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도시 계획을 보여줍니다. 피라미드와 광장, 배수시설까지 갖춘 이들의 도시는 메소아메리카 도시 문명의 원형이 되었죠. 올맥 문명이 쇠퇴하면서 멕시코 중앙고원에서는 테오티와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00년경부터 번성한 이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죠. 1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던 테오티와칸은 마치 고대의 뉴욕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 도시는 정교한 도시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넓은 대로와 주거지역, 상업구역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죽은 자의 거리라고 불리는 중앙대로는 남북으로 4k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테오티와칸의 시민들은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구역에 거주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다른 문명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수준이었죠. 테오티와칸의 영향력은 멕시코 전역에 미쳤습니다. 이들의 상인들은 현재의 과테말라에서 미국 남서부까지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흑요석과 비취, 깃털과 카카오 등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특히 흑요석은 테오티와칸의 주요 수출품이었는데, 이 화산 유리는 당시 가장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테오티와칸 근처의 흑요석 채굴장들은 마치 현대의 공업지대처럼 대규모로 운영되었죠. 하지만 7세기경 이 위대한 도시도 갑작스럽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의 흔적과 폐허가 된 궁전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내부 분쟁이나 외침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도 테오티와칸 몰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거대한 인구를 부양하던 농업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남동쪽 유카탄 반도와 과테말라 일대에서는 마야 문명이 독특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문자 체계 중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800개가 넘는 상형 문자를 사용하여 역사와 종교, 천문학적 지식을 기록했죠. 그들의 달력은 놀랍도록 정확해서 현대 천문학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야인들은 제로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발견한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도의 수학적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복잡한 천문 계산과 건축 설계를 가능하게 했죠. 티칼, 팔렌케, 코판, 칼라크물 같은 마야의 도시국가들은 각각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마야 문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야의 도시국가들은 수백 년 동안 번영했지만 8세기와 9세기에 걸쳐 신비로운 붕괴를 겪게 됩니다. 티칼, 팔렌케, 코판과 같은 거대한 도시들이 하나둘씩 버려지기 시작했죠.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인구 과잉, 끊임없는 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9세기경에는 극심한 가뭄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마야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부 유카탄의 치첸 이트사 같은 도시들은 계속해서 번영했고, 마야인들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언어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과테말라와 멕시코 남부, 벨리즈 등지에는 수백만 명의 마야족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30여 개의 마야 언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의 놀라운 지속성을 보여주는 증거죠. 10세기경 중앙 멕시코에서는 톨텍 문명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의 수도 툴라는 비록 테오티와칸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예술과 건축으로 유명했습니다. 톨텍의 전사 조각상들과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의 신전은 후에 아즈텍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특히 케찰코아틀 숭배는 메소아메리카 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톨텍인들은 또한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멀리 남미 안데스 지역과도 교역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역망은 파나마 지역을 넘나들며 남북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톨텍 문명은 군사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는 후에 아즈텍이 건설할 군사 제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전사 계급의 부상과 인신 제사의 확산도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였죠. 13세기 들어서면서 멕시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명인 아즈텍이 등장합니다. 원래 북쪽 사막지대에서 온 유목민이었던 아즈텍족은 1325년 텍스코코 호수의 작은 섬에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은 모습을 본 곳에 도시를 세우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멕시코 국기의 중앙에 그려져 있죠. 테노치티틀란은 건설 당시만 해도 작은 정착지에 불과했지만 불과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던 이 도시는 독특한 수상 도시였습니다. 아즈텍인들은 호수 위에 치남파라고 불리는 인공 농지를 만들어 식량을 생산했고, 수많은 운하와 다리로 도시 전체를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치남파 농법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같은 면적에서 일반 농지보다 7배나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앙의 대신전은 높이가 60m에 달했고, 그 꼭대기에서는 태양신과 비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신전 복합체는 도시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했죠. 아즈텍 제국은 군사적 정복과 조공 시스템을 통해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민족들을 완전히 흡수하기보다는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정책을 취했죠. 이 때문에 제국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속국들이 아즈텍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는 나중에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즈텍의 군대는 당시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흑요석 날이 박힌 마카오이틀이라는 무기와 창, 활을 주무기로 사용했으며 독수리와 제규어 전사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도 있었습니다. 1519년 2월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550명의 스페인 탐험대가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이 보유한 엄청난 금과 은을 스페인 왕국에 가져다 주는 것이었죠. 코르테스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아즈텍의 속국들이 품고 있던 불만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틀락스칼라족을 비롯한 여러 원주민 집단들이 스페인 편에 서서 아즈텍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말리체라고 불리는 원주민 여성이 통역자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우아트러와 스페인어에 모두 능통했고 코르테스에게 아즈텍 사회의 내부 사정을 알려주었죠. 스페인인들이 가져온 말과 화기, 강철 무기는 원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기병의 기동성과 화포의 파괴력은 기존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519년 11월 코르테스 일행이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했을 때 아즈텍 황제 목테수마 2세는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일부 아즈텍인들은 코르테스를 전설 속의 신 케찰코아틀의 재림으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의 탐욕과 문화적 충돌이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1520년 노체, 트리스테, 슬픈 밤라고 불리는 전투에서 스페인군은 큰 타격을 입고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목테수마가 자신의 백성들을 진정시키려다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스페인인들에게 협력하는 그를 배신자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코르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원주민 동맹군을 모집하고 배를 해체해서 부품으로 만든 후 텍스코크 호수까지 운반하여 다시 조립하는 기발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 베르간틴이라고 불리는 소형 군함들은 호수에서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즈텍의 수상도시 특성상 물길을 차단당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1521년 8월 93일간의 치열한 포위전 끝에 테노치티틀란이 함락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즈텍 황제 과우테목은 포로가 되었고 500년 동안 이어진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독립적 발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도시 함락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웅장했던 신전과 궁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아즈텍의 금과 은을 약탈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에 실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즈텍 제국의 멸망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가져온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원주민 인구의 90%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말과 화기라는 새로운 무기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즈텍 제국 내부의 분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원주민들이 단결해서 저항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즈텍의 종교적 신념도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인들을 신으로 여기거나 최소한 초자연적 존재로 인식하여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인들은 테노치티틀란의 폐허 위에 멕시코 시티를 건설했습니다. 누에바 에스파냐, 뉴 스페인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식민지는 스페인 제국의 가장 중요한 영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총독이 파견되어 통치했고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들의 개종을 담당했습니다. 엔코미엔다 제도라고 불리는 강제 노동 시스템이 도입되어 원주민들은 스페인 정착민들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의 노예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원주민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한 착취 그 자체였죠. 스페인 왕실은 원주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 법령을 내렸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중반 사카테카스와 과나후아토에서 은광이 발견되면서 누에바 에스파냐는 스페인 제국의 경제적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포토시 은광과 함께 이들 광산에서 나온 은은 당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죠. 이 엄청난 부는 스페인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균형도 가져왔습니다. 은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타라고 불리는 강제징용 제도로 원주민 남성들이 광산에서 일해야 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광산 내부에 유독 가스와 과로, 영양실조로 인해 대부분이 몇 년 내에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죠. 식민지 시대의 멕시코에는 복잡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맨 위에는 스페인에서 태어난 페닌술라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계인 크리올료, 그리고 혼혈인 메스티소, 원주민인 인디헤나, 마지막으로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제는 사회적 이동을 제약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과정에서 독특한 멕시코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메스티사해라고 불리는 문화 혼합 현상은 오늘날 멕시코 문화의 특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스페인어와 나우아틀어가 섞인 새로운 어휘들이 등장했고 유럽과 아메리카의 음식 재료가 결합되어 독특한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초콜릿과 토마토, 옥수수와 고추 등이 유럽으로 전해져 세계 음식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가톨릭교와 원주민 종교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1531년 과달루페의 성모 발현 사건은 이러한 종교적 융합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난 성모 마리아는 원주민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토착 종교와 기독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과달루페의 성모는 멕시코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 중 하나입니다. 이 발현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스페인 지배층에게는 원주민 통제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누에바 에스파냐에도 전해졌습니다. 크리올료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유주의적 사고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페닌술라레스보다 능력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은 있지만 정치 권력은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커졌죠. 18세기 말부터 독립에 대한 열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이 큰 영감을 주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1808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이었습니다. 본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식민지에서도 정통성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올료 지식인들은 자치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했습니다. 1810년 9월 16일 새벽 돌로레스 마을의 미겔 이달고 신부가 종을 치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돌로레스의 외침입니다. 이달고는 과달루페의 성모 만세, 아메리카 만세, 나쁜 정부를 타도하자라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수천 명의 민중들이 그의 뒤를 따랐지만 제대로 된 무기도 훈련도 없는 농민군이었죠. 이달고의 반란은 1년도 채 안 되어 진압되었고 그 자신도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달고의 외침은 멕시코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9월 16일은 오늘날 멕시코의 독립기념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날 밤 대통령이 국립궁전에서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독립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비센테 게레로 등이 이달고의 뒤를 이어 게릴라전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모렐로스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며 남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사회개혁까지 추구했기 때문에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노예제 폐지와 토지개혁, 인종평등 등을 주장했던 모렐로스의 이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죠. 독립전쟁의 전환점은 1820년 스페인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찾아왔습니다. 보수적인 스페인계 엘리트들은 오히려 독립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구스틴 데 이투르비데 장군이 게레로와 손을 잡고 1821년 이꽈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교, 독립, 연합이라는 세 가지 보장을 내세운 이 계획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1821년 9월 27일 3세끼군이 멕시코 시티에 입성하면서 300년간의 스페인 지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 멕시코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투르비데는 스스로 황제가 되어 멕시코 제국을 선포했지만 공화주의자들의 반발로 1년도 안 되어 퇴위해야 했습니다. 1823년 멕시코 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연방제와 중앙집권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전반기 멕시코 정치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쿠데타와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정부가 자주 바뀌면서 국가 발전이 지체되었죠. 19세기 전반기 멕시코 정치의 핵심 인물은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안나였습니다. 그는 무려 11차례나 대통령직을 역임했는데 때로는 자유주의자로, 때로는 보수주의자로 변신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멕시코는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잃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1836년 텍사스가 독립했고 1848년 미국 멕시코 전쟁의 패배로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등 광활한 영토를 미국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텍사스 독립의 배경에는 복잡한 이주와 정착의 역사가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 지역의 개발을 위해 미국인 정착민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노예제 폐지와 가톨릭 강요 등 멕시코 법에 반발했고 결국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알라모 요새의 전투는 텍사스 독립의 상징이 되었죠. 미국 멕시코 전쟁은 멕시코에게 재앙이었습니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벌어진 이 전쟁에서 멕시코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미국군은 베라크루스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진격했고 체플테펙 성을 점령하며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멕시코는 현재 미국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잃었고 1,500만 달러라는 상징적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멕시코 국가 예산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지만 상실한 영토의 가치를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죠. 영토 상실의 충격은 멕시코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는 라 레포르마 개혁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니토 후아레스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은 교회의 특권 폐지, 토지 재분배, 교육 개혁 등을 추진했습니다. 1857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개인의 권리와 연방제를 보장했지만 보수파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후아레스는 사포테카족 원주민 출신으로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던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1858년부터 1861년까지
개혁전쟁이라고 불리는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파와 보수파가 각각 다른 정부를 세우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분열되었죠. 결국 자유파가 승리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후아레스 정부는 외채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유럽 열강의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1862년 프랑스가 멕시코를 침공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남북전쟁의 틈을 타서 새로운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푸에블라 전투에서 멕시코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결국 프랑스가 멕시코 시티를 점령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막시말리안 대공이 멕시코 황제로 옹립되면서 제2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의외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후아레스의 개혁정책 대부분을 계승했고 원주민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외국의 괴뢰 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자 미국 정부가 프랑스의 멕시코 개입에 강력히 항의했고 프랑스는 1867년 철군을 결정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끝까지 남아서 저항했지만 케레타로에서 포로가 되어 총살당했습니다. 후아레스가 권력을 회복한 후 멕시코는 다시 한번 공화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되었고 경제 발전도 더뎠습니다. 1876년 포르피리오 디아스 장군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디아스는 질서와 진보라는 슬로건 아래 독재 체제를 구축했지만 동시에 멕시코를 근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철도와 전신,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포르피리아토라고 불리는 디아스의 통치 시기 1876-1912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35년이었습니다. 철도가 건설되고 공장이 세워졌으며 외국 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었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파리를 모델로 한 아름다운 대로와 건물들로 장식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혜택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대농장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했고 노동자들은 극심한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디아스 시대의 경제 성장은 주로 원자재 수출에 의존했습니다. 은과 구리, 석유, 커피, 헤네케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지만 이는 멕시코를 선진국의 원자재 공급 기지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1910년 디아스가 팔선 출마를 선언하자 전국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시스코 마데로가 이끄는 온건한 반정부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곧 전국적인 혁명으로 번졌습니다. 북부에서는 판초 비아가, 남부에서는 에밀리아노 사파타가 각각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했습니다. 1911년 디아스가 망명을 떠나면서 35년간의 독재가 끝났지만 이는 10년간의 대혼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혁명은 20세기 최초의 대중혁명 중 하나였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이 격변에 휘말렸습니다. 마데로가 암살당한 후 빅토리아노 우에르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지만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판초 비아, 에밀리아노 사파타 등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면서 멕시코를 전쟁터로 만들었죠. 특히 사파타와 비아는 급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했던 반면 카란사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헌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사파타의 땅과 자유 구호는 혁명의 핵심 이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대농장을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급진적 토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비아는 뛰어난 기병대를 이끌며 북부 지역을 장악했고 심지어 1916년에는 미국 영토까지 습격해 미군의 원정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카란사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헌주의자였지만 결국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1917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혁명의 이념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토지 개혁, 노동자의 권익 보호, 교육의 세속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등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제27조는 땅과 지하 자원의 원초적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여 후에 석유 산업 국유화의 근거가 되었죠. 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1920년 알바로 오브레곤이 대통령이 되면서 혁명의 제도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브레곤과 그의 후계자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예스는 혁명 세력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29년 국민혁명당, 후에 제도혁명당 PRI로 개명이 창당되면서 70년간 지속될 일당 우위 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혁명 세력들을 하나의 정당 안에 통합시키는 독특한 시도였죠. 1930년대 라사로 카르데나스 대통령 시기에는 혁명의 이념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대규모 토지 개혁으로 2천만 헥타르의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고 1938년에는 외국 석유 회사들을 국유화하는 극적인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3월 18일 석유 수용 발표는 멕시코인들에게 경제적 독립의 상징이 되었죠. 비록 경제적 대가가 컸지만 국민적 자존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2차 대전 중 멕시코는 연합국 편에 서서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 농민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멕시코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멕시코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 파동과 1980년대 외채 위기로 멕시코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PRI의 일당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도 커졌고 1968년 틀라텔로코 학살 사건은 권위주의 정부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시민사회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작업에 나서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88년 대선에서 PRI의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간신히 당선되었지만 좌파 후보 쿠아우테목 카르데나스가 강력한 도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PRI 체제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살리나스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며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에 앞장섰지만 1994년 페소 위기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같은 해 치아파스에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봉기가 일어나 사회적 모순을 드러냈죠. 2000년 비센테 폭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71년간의 PRI 지배가 끝났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의 상징적 사건 중 하나였죠. 하지만 마약 카르텔의 확산과 폭력 증가, 경제 불평등 심화 등 새로운 도전들이 등장했습니다. 2006년 펠리페 칼데론이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은 오히려 폭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2년간 약 30만 명이 마약 관련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발생했죠. 현재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하에서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 변혁을 내세우며 부패 척결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카르텔 문제와 경제 침체,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악화된 양국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죠. 수천 년의 긴 역사를 거치면서 멕시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왔습니다. 올맥의 거대한 석상에서 아즈텍의 웅장한 피라미드까지, 스페인 정복자들의 침입에서 혁명의 불꽃까지 모든 격변의 순간들이 오늘날의 멕시코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문명의 지혜와 식민지 시대의 문화 융합, 독립투쟁의 정신과 혁명의 이상이 모두 현재의 멕시코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죠.
이러한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야말로 멕시코가 세계인들에게 끊임없는 매력을 발산하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이처럼 멕시코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여온 문화와 전통, 정복과 전황, 혼합과 혁신의 역사는 이 나라를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의 땅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여행하며 만나는 멕시코의 풍경 한 장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한 소절, 입안에서 퍼지는 향신료의 맛 하나에도 이 오랜 시간의 칭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문명이 품고 있는 놀라운 역사와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은 채널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역사 여행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